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방송학회 추계학술대 모바일 연구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학회는 원칙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날 열립니다만 오늘 11월 9일 모바일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특히 저희가 세미나를 열게 되게 됐습니다. 발표는 오늘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먼저 스마트 미디어의 광고 모델 연구 안정배 한세대 교수가 해주시겠고 토론은 오만옥 교수가 하는 거 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한양대 김동성 교수께서 해주시겠는데 스마트 미디어 광고가 아니고 제가 오늘 오후서 미리 공부를 좀 해놨는데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5시 반까지죠? 뭐 시간에 꼭 구애되진 않고 각자 준비하신 거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한스대 안종배 교수께서 스마트 미디어의 광고 모델 연구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이따가 또 토론하게 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는 것은 우리 오만덕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고, 김동성 교수가 하는 거는 우리 백상기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스마트 미디어 광고 효과 전략 모델에 대해서 화면을 공유하고, 일단 본문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같이 이렇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더구나 지금 우리 세상이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화, 디지털화, 강화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흐름이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은택트라는 거예요, 은택트.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그래서 이 은택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미디어, 비즈니스, 광고에도 전문되고 또 한편에서는 모든 게 또 스마트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능화되어 있는 어떤 스마트 미디어가 아닌 게 없을 만큼 스마트 미디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주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트렌드, 그래서 이제 TV도 스마트 TV가 되는 거고, 스마트 방송.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OTT를 포함해서 스마트 방송 위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지상파라든지 이런 방송조차도 지금 스마트 방송으로 지금 급속도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모바일, 또 인터넷도 이제 스마트 인터넷으로 확산되고, 그러면서 가전을 포함해서 주요한 곳에 다 이제 스마트 인터넷과 연계된 그런 미디어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미디어가 스마트 미디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제 광고 부분은 이 스마트 영역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주로 지상파, 특히 방송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에서 했던 일방향적인 어떤 그런 광고 모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스타트도 하고 그 모델을 기본으로 효과도 측정하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도 맞지 않고 또 실질적인 효과 검증에도 맞지 않은
예전에 어떤 그런 일방향적인 그런 광고 전략 모델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대에는 스마트 미디어에 적합한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어떻게 광고가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또 어떻게 측정돼야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어떤 스마트 미디어 광고 전략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방향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양방향성을 접목을 시켜서 스마트 미디어의 광고 전략 모델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차원의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광고 전략 모델 자체도 이제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는 그런 광고 전략 모델로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배경이었고요. 스마트 미디어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안에 자연스럽게 지능화도 들어가고 또 맞춤형도 들어가고 인터랙티브라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용자가 수용자가 조정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광고다. 광고가 이렇게.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볼 건지를 스스로가 조정하는 거고, 통제라는 것은 내가 볼지 안 볼지를 스스로가 통제하는 거죠. 예전에 일방향적인 방송 광고나 이런 것은 통제와 조정 자체가 수용자는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미디어가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수용자가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의 어떤 양방향 광고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 미디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그 형식 가지고는 또는 예전에 어떤 전략 모델로는 새로운 어떤 그 이런 수용자가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그 광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 이제 이론이 있을 건데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이론은 수용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특히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탐이라는 모델입니다. 핵심 기술 수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데이비스가 1986년에 새로운 어떤 기술을 수용자들이 어떻게 접목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냐는 게 특히 우리는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새로운 어떤 이런 기술들이 수용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래서 특히 미디어들이 계속 나올 때 그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미디어들을 어떻게 이제 수용자들을 접목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데 그 태도는 어떤 두 가지의 요인들 얼마나 그 신기술이 유용한가 또 그 신기술이 또 얼마나 편리한가 그래서 신기술의 어떤 유용성 또 신기술의 사용 편의성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고 그 태도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 스마트 미디어 나왔을 때 또 그와 관련한 새로운 광고가 나왔을 때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프로세스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광고의 어떤 그 관점이나 수용자 태도 관점에서는 어떤 내적인 요인, 외적 요인, 상황적인 요인, 기업 요인이 있다고 그렇죠. 프로가 98년부터 이야기했는데 내적 요인은 개인적 욕구, 관유 수준, 가족의 경험 그런 연구이죠. 그 외에도 이제 외적 요인도 경쟁력 대한 사회적 상황, 부전 효과 이런 요인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어떤 그 광고 프로세스에서도 감안돼야 될 것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서 특히 중요한 게 관여도입니다. 관여도가 이제 얼마나 그 관심을 갖게끔 사람들 그 광고나 그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크게는 이제 내재적인 관여도와 관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상용적인 관여도가 있는 데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정력 프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에 관련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단계별로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광고를 인지하는 단계, 그래서 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광고에 대한 어떤 태도와 느낌, 보이도, 선호도 이걸 측정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구매 동기와 어쨌든 행동을 일으키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양방향 스마트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새로운 어떤 스마트 미디어 광고에서 접목을 시켜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 벨파이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스마트 미디어 양방향 광고의 프로세스 요인들은 뭐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양방향 광고, 스마트 미디어 광고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실제적 그 프로세스가 하나의 그 전략화되는 그 모델로 어떤 구성으로 우리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리를 했고요. 전문가는 이제 광고업계, 미디어업계, 광고학자, 또 광고 관련한 연구 분들에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물론 180% 부분에서 조사를 했고, 그 4차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어떤 몇 가지 이제 두 가지 그 요인에 대해 그 연구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광고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할 요인들이 뭐냐? 스마트 미디어 광고에서 여기는 이제 외부적인 개인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기업 요인.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은 연령, 직업, 볼수익. 외부 요인은 스마트 기술 변화, 도전 경험, 정도 정책적인 거. 또 기업 요인은 제품 가격 정책, 또 제품 유통 정책, 또 기업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술 요인,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입돼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유용성 인식, 편의성 인식, 혁신 기술 수용성. 그 다음에 관여도는 외계적인 관여도와 상황에 따른 관여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광고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은 광고의 메시지. 광고의 메시지는 광고 주제가 뭔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포맷이 어떤지, 광고 모델 누가 등장하는지도 전체적인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광고 메시지가 또 어떤 광고 유형으로 전개가 되느냐. 기존 광고 형태냐, 콘텐츠의 광고냐, CIC 형태냐, CIP 형태냐. 그러니까 광고 속에 광고 들어가 있는 거냐,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벤트 참여형이냐, 아니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형 광고냐. 이런 몇 가지 그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가 어느 매체에 따라서, 신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냐, 스마트 모바일이냐, 이런 스마트 인터넷이냐, 소셜미디어냐, 이런 어떤 형태의 스마트 미디어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광고 효과는 크게는 이제 인지적 효과, 제도적 효과, 행동적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몇 차례를 통해서 해보니까 쭉 걸러졌면서 예를 들면 대부분이 다 4.0 이상의 그런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텔파이를 통해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텔파이 참여한 분들이 합의하느냐는 건데, 합의되는 요게 이제 CD라는 것이, 이게 이제 변이 개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correlation, 그래서, 이쪽은 이제 변이 개수로 해서, 변이 개수가 이제 0.5 이하가 되면은, 여기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다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0.5 이하로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텔파이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런 어떤 요인들과 세부 요인들이 우리 스마트 미디어 광고 전략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하나의 요인들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전체적인 전략 모델을 하나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구성하냐, 구성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요인들에 대해서 들어갈 몇 가지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차례를 통해서 이제 해보니까 1차, 2차, 3차에서 이제 새로운 모형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제시된 광고 전략 모델이 효과적인 스마트 미디어 모양 광고 프로세스를 잘 표현하고 있다에 대해서 4.0, 4.10, 그 다음에 변이교수도 1.223으로 서로 합의가 일어나 보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여했던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런 전략 모델이 나름대로 스마트 미디어의 어떤 그 광고의 전체적 프로세스에 나름대로 적합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모델이 이제 이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떨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미디어 광고를 할 때는 이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수용자들, 타겟의 개인적인 요인들, 연령, 직업, 볼수, 외부적인 요인들, 스마트 기술 변화, 구전 경험, 공부 정책, 기업 요인, 제품 가격 정책, 제품 유통 정책, 기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여도, 매개적인 관여도와 상업적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수용도, 유용성, 새롭게 도입된 기술이, 광고적인 관점에서나 또 미디어 관점에서 도입된 기술들이 얼마나 유효하다고 느끼는지, 편의점이 얼마나 흘려가 생각하는지, 혁신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나름대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광고 주제, 또 스토리, 포맷, 모델을 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광고 유형을 만들 것이냐, 기존 형태냐, 콘텐츠냐, 광고 속의 광고냐, 프로그램형 광고냐, 이벤트 참여형 광고냐, 구매형 광고냐, 그 다음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거냐, 스마트 TV냐, 스마트 모바일이냐, 인터넷 미디어냐, 소셜 미디어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런 광고를 또 만들고 이제 매체를 집행하고 나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효과, 노출, 광고 방문, 광고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태도 접속과 광고 흥미도, 브랜드 흥미도, 또 브랜드 흥미도, 광고 클릭 희망률, 그 다음에 행동적인 효과, 광고 클릭, 입소문을 얼마 되느냐, 또 브랜드 입소문을 얼마 되느냐, 그 다음에 광고 프로모션을 참여하느냐, 실제 광고를 제품을 구매하느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체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효과가 미비하기는 다시 메시지가 잘못했을 때 메시지를 수정하고, 또 광고 유형이 잘못하면 광고 유형을 수정하고, 또 매체가 적합하지 않으면 매체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효과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현재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한번 쭉 하고 그냥 다 끝나고 나면은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요지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스마트 미디어 광고 형태는 얼마든지 어떤 그 수정과 이런 것들이 기술로 가능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효과도 검증되면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광고를 새롭게 수정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요인들 각각 단계별로 감안하면서 이제는 광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효과 전략 모델을 가지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어떤 무슨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광고 유형이 얼마나 인지가 되고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주로 많이 봤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광고 요인에다가 전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조정과 통제가 수용자가 있다는 관점에서 조정과 통제를 수용자가 하여금 어떻게 접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높이는가에 따라서 수시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하나의 그 스마트 미디어 프로세스 광고 전략 모델로 이번에 제가 나름대로 도출했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결과 자체가 뭐 이게 100%를 도전하다기보다도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그 형태의 어떤 그 미디어에 적합한 그런 광고 전략 모델을 이제는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모델을 한번 연구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제한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서 스마트 미디어는 또 스마트 미디어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 모델, 또 광고 전략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그 시간에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스마트 시대가 돼서 분석해야 할 요인이 무척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도표 나온 걸 얼핏 보니까 한 60가지가 돼요. 또 연령별로 가려면 더 많아져요. 참, 점점 개인화되는 시대에서 또 그만큼 또 AI니 뭐니 분석 방법도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질수록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좋고 나쁘가 광고의 측면에서 그러나 더 접근이 과학화되고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 왜 그러냐? 감성과 합리적인 성격, 이성이 각각 예민해지면서 거기에서 또 분화되는 판단과 인지 이런 행동 법칙들이 더 세분화되어 가는 건 사실이고 그 세분화되는 그 각자의 선택에 맞추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저 오만덕 교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시간이 되면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만덕 교수님. 네. 교수님들 뵙게 반갑습니다. 또 사회 보신 우리 김강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광고 전략 모델에 관한 연구를 발제해 주신 안종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과적인 스마트 미디어 양방향 광고 프로세스 전략 모델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관여도와 기술 수용도가 광고 메시지, 광고 유형, 광고 매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꼭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이 전략 모델에 개인의 맞춤 강도를 늘린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중에 늘린 게 좋은 건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미디어 광고 전략 자체가 개인의 어떤 맞춤을 극대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 기술 측면에다가 개인의 맞춤 강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건지 한번 우리 안 교수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뭐 현재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잘 마무리하면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서려 됩니다. 안종배 교수님의 좋은 논문 발제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 교수께서 대답을 하시고 예. 나머지 분들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김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우리 오만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이제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하게끔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어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언택트 프리젠스 기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거의 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비대면 현존감을 주면서 양방향과 실시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 그게 이제 스마트화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이제 스마트 플랫폼으로 다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모든 것이 진흥화되죠.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것이 진흥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이 바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광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아까 오만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개인 맞춤형 이런 프로세스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개인 맞춤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형의 어떤 포맷으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가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세스 모델을 해놓으면은 스마트화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에 적합한 광고가 가장 적합한 매체를 통해서
그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 해놓고 그냥 누구든지 다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간 거는 모든 광고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분석되면서 최적의 방식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현장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광고는 뭐 프로그래미틱 광고도 그렇고 뭐 모든 광고들이 지금 그런 형식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광고 모델은 여전히 옛날 모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형하고 광고 모델하고 안 맞는 거예요. 현장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뭐 양방향으로 또 개인 맞춤형으로 그죠? 또 다양한 어떤 툴들을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인터넷에 가도 개인 맞춤 막 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제 모델 가지고 광고 모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현재 광고 모델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녹아들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이제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교수께서 본문 속에 보면 할머니의 옛 이야기가 의외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수도 있다는 이거죠. 예. 예를 들면 그때 사람에 있어서 그 합리성과 감성 이것이 점점 예민해지보다 분화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머지 교수님들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죠. 예. 네, 남대 김동성입니다. 예. 예. 저도 좀 이따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자가 질문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질문 안 하고요. 그냥 조금 보태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 교수님 제시한 이 모델을 보니까 저는 얼핏 그 소비자 행동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EBM 모델이 딱 그림으로 이렇게 딱 연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은 변인들을 가지고 체계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도 현재는 지금 서브 카테고리화는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EBM처럼 뭐 투입 단계, 그 다음에 뭐 정보 처리 프로세스하고 의사결정 단계, 그 다음에 내외부적 영향 요인 이렇게 조금 굵직한 거 한 3-4단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은 훨씬 더 저 고급스러운 그런 모델로서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교수님께서 얼핏 말씀하셨는데 결국 빅데이터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즉 알고리즘이랑 그냥 연결을 좀 시켜야지만 지금 현대 광고는 그나마 이렇게 전략적인 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간이 하기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아날로그 시대에는 클러스터링 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알고리즘 운운하면서 좀 더 세분화되는데 이런 맞춤형은 앞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안 교수 또 할 말씀 있어요? 예. 아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많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자 그 분야들 광고도 분야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각자 그 분야에서 이런 전체 스킴을 보고선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개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1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정비 교수께서 해주신 스마트 미디어 광고의 전략 모델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부 제 발표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예. 두 번째는 김동성 한양대 교수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미래 기술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어려운 약어들을 많이 봐가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재밌고 쉽게 해주세요. 조금 설명용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동성 교수님 하시죠. 네, 공유하면서. 음소를 제거해야 된다. 김동성 저 오만득 아니요, 김동선 교수님. 오만득 교수님 하시고 발표는 김동성 교수님 하시고 토론은 백상기 TV 부장께서 하시고. 예.
공유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공유화면.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원래는 이거 영상도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영상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말로만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잘 돌아가는데, 집에서요. 예? 영상도 잘 돌아가요. 보여주세요. 예, 다 끝나고 나서 영상이 조금 필요하시다 그러면 영상으로도 보여줘야죠. 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쉽죠. 예. 원래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 미래 기술이 어떤 거다라고 그냥 그 회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하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커뮤니케이션 미래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까 줌에서 소리가 안 났는데 제가 주차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노트북 펼쳤더니 뭐가 잘못 눌러져 있었어요. 음소거가 눌러져 있어서 그거 찾아서 다시 켰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미래 기술과 관련된 그 수업을 한 1년 반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름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안종래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위 분들에게 이런 기술이 있는데 왜 연구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 약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확산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는 고등학생들한테까지도 이런 강의를 좀 재능기부처럼 하는 게 또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광고나 뭐 PR 그러면 PR은 전혀 모르고 광고 그러면은 뭐 TV CF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의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테크놀로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알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는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뭐 이미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좀 잠깐 가이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SMCR 이 모델이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구조에서 점점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수사, 메시지가 중시되고 그 다음에는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채널,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채널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어요. 사람이 오히려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연구자들이 더더욱 못 따라가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는 단지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도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디어를 만들지만 미디어에 종속된다는 것처럼 현재 지금 우리는 미디어의 기술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컨텐츠를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커버하는 테크놀로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기본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 자체의 그런 미디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자, 인쇄, 그 다음에 전파, 인터넷, 모바일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S가 R에게 얘기하는데 삼각형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디어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기본 특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긴 많은 사람인데 불특정 다수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미디어는 적시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적합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술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그게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더 적합하고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아까는 송출이었지만 지금 이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다양한 의견들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편리한 방식으로 이제 또 얻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일방향에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교류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되는 게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는 것하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커뮤니케이션도 교류적 커뮤니케이션과 또는 뭐 그보다 약간 아래 단계인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기술들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기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넘어서
경험으로 가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개별적인 뭐 전체에 대한 테크놀로지 상세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특성들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알기 전에 그 새로운 미디어들의 기본적인 그 뉴미디어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요 세 가지 개념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첫 번째는 재매개의 두 가지, 전체는 세 가지죠, 원래는. 그 중에서 요즘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하이퍼매개. 이거는 사람들에게 많은 미디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많은 메시지, 또 다른 걸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약간 리치 미디어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하이퍼매개라는 거 하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미디어에서 많은, 다양한 형식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투명성의 비매개인데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많이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지만 오히려 얘는 정반대라고 생각되는데요. 투명성의 비매개는 뭐 HMD, 그 VR을 보기 위해서 이거 딱 HMD를 쓰게 되면은 쓰고 있다라는 걸 인지 못해야지만 몰입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매개, 마치 그걸 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 요즘에 미디어들이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미디어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양한 형식의 많은 내용을 직접처럼 느껴지는 그런 VR 같은 시스템이죠.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비매개 개념으로 또 접근하고 있다라는 기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장 핵심적인 거 요즘에 확장현실로 넘어오게 되면은 원격 현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부분의 미디어들에서 구현을 하려고 지금 많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테크놀로지로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술인데요. 하나는 생동감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오감이 느낄 수 있는, 오감보다 더 많은 감각이 또 있죠. 뭐 공감각도 있는 거고, 뭐 여성들의 무슨 직감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직감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동감이라는 기술, 얘네들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뛰어난다는 거는 그 감각의 범위, 영역을 커버하고 또 하나는 그 깊이, 즉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SD 화면이 아니라 HD, HD가 아니라 풀 HD, UHD, 뭐 8K, 16K 정도로 고해상도로 돼야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일치가 되거나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개발하고 있죠. 뭐 시각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고요. 근데 약간 청각 같은 경우는 요즘에 ASMR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서 귀가 되게 민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인 요소도 요즘에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은 360도 영상에서 밴드가 음악을 하게 되면 가수를 쳐다보면은 가수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드럼을 쳐다보게 되면 드럼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360도에서 음성을 따로 집진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닙니다. 아까 뭐 안정배 교수님도 인터랙티브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랙티브 상황에서 내가 밴드를 쳐다본다 그러면 밴드에 집중해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화면이 나와야 되고 또한 소리도 조금 더 크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생동감이라는 테크놀로지 영역이 되게 지금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물론 아직까지는 뭐 후각, 미각 같은 것들, 촉각 같은 경우는 좀 발전이 좀 더딥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공간감이라는 건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공간감, 공간 안에 있는 느낌. 근데 이거는 확장현실 같은 데서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됩니다. 생동감 말고 또 하나의 영역은 안 교수님 발표처럼 인터랙티브입니다.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모든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뒷백 뒤에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속도 문제도 또 있겠죠. 자연스러운 속도. 뭐 제가 안녕 그러면 상대방도 바로 안녕을 해야 되는데 안녕 그러고 1분 있다가 안녕 그러면 그게 상호작용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에는
뭐 5G가 또 이거를 또 커버해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미래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원격 현존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고로 5G는 현재 5G 국내에서는 너무나 그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기도 하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장 낮은 단계인 책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인 뭐 영화에서 구현하는 뭐 매트릭스나 아바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원격 현존의 개념이 극도화 최고로 된 영역이 사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100대 핵심 기술을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100대 핵심 기술을 영역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여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디스플레이 영역 쪽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파란색으로 하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뭐 무인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건강관리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뭐 로봇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한 단계 더 생각하게 되면은 역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영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은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은 생산과 사람들의 생활 소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거의 다 연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지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들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CPND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라는 개념은 디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위 단계 또는 확장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부터 디바이스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인문 사회 쪽에 많이 관련성이 있는 것은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 저는 뭐 보통 이걸 컨텐츠 테크놀로지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 쪽에서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뭐 인문 쪽에서는 문화 컨텐츠를 만드니까 컨텐츠와 관련된 기술들이 중요한 것 같고 사회 쪽에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정보, 소통이라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모두 다 CPND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ND 테크놀로지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기술인 컨텐츠 테크놀로지의 대표적인 거 시각적인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VFX라고 하죠. 비주얼 효과, 특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키잉 기술입니다. 키잉 기술. 뭐 이거는 크로마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요즘에 유튜브를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크로마키를 활용해가지고 이미지라든가 영상들을 합성을 하거든요. 합성 기술을 의미합니다. 채도를 중심으로 하고는 크로마키가 있고 그 다음에 명도를 중심으로 하고는 루마키 그리고 서로 다른 영상 두 개 찍어서 다른 거 가지고 교차를 시키는 디퍼런스 키 어떤 매트 뭐 바닥에 매트 까듯이 매트를 덮어가지고 그 영역만 합성을 시키는 매트 기법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슈퍼맨이 어색하지 않게 지금 녹색 부분이 하늘이 아니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슈퍼맨 같지도 않고. 근데 이 영역을 전부 다 하늘로 또는 우주로 합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특히나 대표적인 이 크로마키는 많이 쓰고 있는 색상이 블루하고 그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드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얼굴에 홍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쓰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는 실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색깔이잖아요. 옷으로도 쓰기도 하고 눈동자에 파란색도 많이 있고 그래서 블루도 좀 별로 안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외계인을 표현하는 그린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린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합성을 함으로써 콘텐츠가 얻게 되는 그런 효과는 바로 다음과 같은 거죠. 자연스러운 2개 이상의 콘텐츠들의 혼합이라는 것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슈퍼맨이 하늘에 날아 있는 것처럼 비현실을 현실화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그런 오브젝트들을 결합함으로써 몰입감이라든가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되죠.
또한 방송 같은 경우 개표할 때 보게 되면 뭐 가상 공간에서 뭐 여기 막 이렇게 뭐 막대도표가 막 올라오면서 그 옆에 아나운서가 막 설명을 하잖아요. 즉 딱딱한 그런 사물, 디지털 사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사람이 포함되게 되면 정서적인 또 안정감까지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따뜻함이라는 거, 인간성이라는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융합과 관련된 키잉 기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효과를 말씀드릴 거는 앤디 서키스로 유명한 모션 캡처 영역인데요. 모션 캡처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뭐 SF 영화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모션 캡처가 단지 표정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더 진화됐어요. 물론 표정이 더더욱 고급스럽고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상호작용 효과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를테면 뭐 공룡 앞에서 막 두려워야 되는데 실제 공룡이 아니라 공룡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 움직이잖아요. 또는 말을 타고 달린다 그러면 그냥 모형의 말, 이렇게 놀이기구 하는 말 같은 걸 타고서 마치 그걸 탄 것처럼 표현합니다. 나무에 있으면 나무가 큰 게 있으면 나무 큰 거를 쳐다보는 것처럼 합니다. 뭐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감성적인 차원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웨타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구현을 더 시키기 위해서 로케이션 촬영을 합니다. 보통 스튜디오 안에서 모션 캡처를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웨타 디지털이라는 회사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숲속에서 말을 타고 있잖아요. 이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모션 캡처 점점점을 다 얼굴이랑 몸에다가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야외에서 점점점을 찍고서 달리니까 더더욱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기존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그 CG에 나오는 유인원들이 감성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거짓처럼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 연기자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연기를 진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션 캡처 영역이 단순하게 그냥 얼굴 표정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성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간이 원격 현존이라는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러움. 감각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감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게 요즘에 모션 캡처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는 바로 3D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뭐 3D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안 교수님께서는 기술 수용 모델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보통 이런 것들을 개혁 확산 이론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3D 기술이 확산이 안 된 대표적인 게 3D TV가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사기도 비싸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퀄리티 높은 3D 영화가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이전보다는 확산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아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3D 말고 그 다음에 4D 영화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4D의 개념은 우리는 극장에서는 그냥 감각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된 거를 4D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4D는 어떤 기준으로 네 번째 차원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3D나 4D 같은 것들이 단지 그 시각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약간 감각적인 거, 냄새라든가 물 튀기는 촉각적인 거 이런 것들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확장현실까지 연결되고 또한 상호작용성을 결합하고 있는 전체적인 컨텐츠 소비 경험, 즉 UX와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시간을 넘어서 가상현실 그리고 경험과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3D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슈팅 기술인데요. 슈팅, 촬영 기법입니다. 카메라 촬영 기법. 슈팅 기술은 지금 많이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단순한 셀카봉으로부터 슈팅 기술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사람들은 상대방만 찍었지 자신을 찍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셀카봉으로 인해서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멀리 있음으로써 뱅글뱅글 돌게 되면은 마치 나 하나의 약간 작은 우주 공간, 작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공간성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달리면서 찍는 액션캠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으로 정교하게 촬영하는 것도 있고 360도 영상도 찍고 3D로 카메라를 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건 요즘에 드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유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슈팅 기술의 디바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드론에 대한 종류 같은 것들은 팔랑개비, 날개의 개수에 따라서 뭐 종류를 나누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찍느냐라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카메라 기자들 있잖아요, 방송국에. 기자들도 대부분 다 요즘에는 드론이라는 드론 촬영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봤던 촬영 영상하고 지금의 영상은 다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찍고 내려오면서 찍고 지나가면서 찍고 또 드론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나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달리는 것도 다 드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 촬영 기법들이 그 이전에 보지 못한 우리가 시각적인 촬영을 지금 구현을 시켜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뭐 단 장점이 있죠. 아직까지는 장시간 이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배터리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조만간 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써 있는 것들은 이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그 기술들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뭐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화질이라든가 프레임수라든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좋아서 초당 60프레임 정도는 다 지금 찍거든요. 뭐 손떨림, 포커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으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SMR입니다. 기존의 ASMR과 관련된 컨텐츠들은 많이 있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광고죠. 코카콜라에서 병 따고 먹고 막 이런데 보통 CG 광고라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일반인도 한다라는 거죠. 일반인도. 그래서 많은 장비들, 스피커 장비라든가 마이크 장비들을, 고가 장비들을 일반인들까지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호강을 한다. 또는 귀가 요즘에는 호강의 의미도 있지만 혹사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귀가 점점 발달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미디어도 예전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DTS, 돌비 서라운드 스테레오 뭐 이런 것처럼 극장에서만 구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가정까지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가 점점 고급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현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V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60도 영상이 나오면서부터 VR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등장이 됐죠. 한 5년, 6년 전인데요. 근데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360도 영상은 저는 VR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공간 속에서 360도를 보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내가 뒤를 봤을 때 뒤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가상이 아닌 거죠. 투명성의 비계기라든가 원격 현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360도는 구현이 돼야 된다 생각됩니다. 근데 360도로 구현하려면 실사의 경우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자연스럽게 앞에 180도 찍고 뒤에 180도 찍고 둘을 연결시켰는데 연결을 시키는 이 중간의 공간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스티칭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꼬매는 기술. 그래서 얼마큼 꼬매는 기술들이 더더욱 자연스럽냐에 따라서 시각적인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작게 보이는 이 그림은요. 360도 영상, 즉 가상 공간에서 하는 360도 영상을 기획할 때 그 이전에 광고 영상을 기획하게 되면 네모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사람, 여기에는 자동차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기존에는
평면 네모 사각에서만 기획을 했지만 앞으로의 영상들은 즉 확장 형식의 영상은 스피어 형식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는 스피어. 그러니까 앞뒤 위 아래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기획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좀 발전이 좀 있어야 된다. 기획적인 발전이겠죠. 그래서 접근 불가능한 것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더더욱 높은 가치가 있는 이때 VR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이 구현 가능한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니어도 되는데 표현한다 그러면 그거는 궁합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 대학에 갔는데요. 그 대학에서는 360도 영상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360도 영상을 찍어서 찍은 컨텐츠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360도 영상 VR과 관련된 기획 특강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서 좀 놀랐어요. 아니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360도로 왜 찍냐고. 교수님 강의하는 거는 앞에 있는 컨텐츠가 잘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걸 찍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360도를 찍으려면 360도를 찍어야 되는 이유 즉 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백두산 주변을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360도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획과 관련된 기본 개념이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뭐 XR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 현실인데 뭐 옛날 VR과 AR 이 둘의 좋은 점을 결합한 AR 중심의 MR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XR이라고 하고 결국 XR은 VR의 비중에 얼마큼 몇 프로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다 VR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입하고 실존감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AR도 마찬가지죠. 근데 AR은 지금 현재로서는 VR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산업화되고 먹거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VR은 모든 것을 다 가짜로 만들어야 되지만 AR은 현실에서 가짜를 조금만 얹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적용시키기 훨씬 더 나은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VR보다는 더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뀌긴 하겠죠. 근데 AR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확산할 때 우선 항상 앱을 깔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무슨 소주병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가지고 그 소주병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소주와 관련된 앱을 또 깔아야 돼요. 매번 뭘 깔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거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경으로서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길거리 가다가 OH 어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거 딱 쳐다보면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웨어러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불편함이 없이 밖에서 볼 수 있는 디바이스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만 AR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MR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성인자들의 교집합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합집합은 뭐 XR이 되는 거고 많은 지금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뭐 이렇게 약간 먹튀하는 그런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거리감이 좀 있는 현재로서는 뭐 기술인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홀로렌즈 정도, 뭐 매직리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먹튀하는 그런 기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라는 것도 아주 유용한 그런 기술인데요. 이 홀로그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현하는 홀로그램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홀로그램들이 구현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시연도 보여주긴 하는데요. 4개의 화면을 갖고 있는 영상에다가 그 위에 피라미드 구조를 거꾸로 갖다 대면요. 4개가 이렇게 반사반사 돼가지고 마치 공중의 입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빛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빛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만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간적 한계가 있고 또 야간에 또 빛을 비치게 되면 너무 과한 빛을 비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빛공해가 되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또 문제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조금 더 고효율, 고빛광, 이를테면은 이런 빔플레이트 같은 거 뿌릴 때 저가는 밝으면 별로 안 보이지만 고가는 밝아도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빛을 더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그런 빛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뭐 숙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홀로그램은 홀로 보는 그램이 아니라 홀로그램은 홀로라는 말 자체가 함께 다 같이 모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VR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 쓰고 보는 미디어라고 그러면은, 홀로그램은 여기 다 아시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R2D2, 3PO라든가 오비안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I, UX와 관련된 그런 기술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네. 요거는 뭐 UI, UX는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이 빅데이터라는 게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또 문제 파악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 및 탐색에 대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 영역, 세 번째는 그 진단 이후에 인과관계를 밝혀서 예측하는 영역, 마지막에는 예측을 통해서 답이 만들었다는 그 답을 적용시키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빅데이터라는 데이터 소스가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걸 가져와서 얼마큼 세심하게 내 영역에서 더 잘 쓸 수 있느냐. 명품이라는 거는 바로 디테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런 기획력이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까처럼 복잡할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합리적인 그런 대안들을 더 적합하게 더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게 바로 AI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노출과 제작을 위한 현명한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함을 위해서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들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연결과 관련돼서 IoT, 즉 사물 인터넷이나 만물 인터넷이라는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단지 그냥 기계와 기계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영역, 산업이라든가 학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가볍거든요. 가볍다는 이유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뭐 스마트폰에다가 몇 테라바이트를 얹게 되면은 비싸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속도가 뒷받침되니까 클라우드라는 기술도 중요시 여긴다.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가져옵니다. 요즘에 MP3를 다운받아가지고 저장해서 갖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돈 조금만 주면은 그냥 무제한 클라우드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컨텐츠의 저장 영역이 되는 거죠, 클라우드가. 5G가 이런 것들을 속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아까 CP 했고 지금은 N,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들을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G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에 약간 좀 나쁜 병폐이기도 하고, 정부가 그거에 좀 노란한 상황이기도 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매체로서 자동차에 좀 주목해야 되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자동차 그러면 그냥 운송수단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는 운송수단이자 생활수단이 되거든요. 그 공간이 생활 공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 미디어 소비하는 게 가장 최고의 가장 많은 비중의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 중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느냐, 어떤 미디어가 정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컨텐츠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게 디바이스인데, 디바이스는 너무나 다양한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감과 관련된 게 모든 게 다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디바이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요즘엔 너무나 많아요.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12시 애국가 나오게 되면은 내 몸이 자야 될 시간이 되는데, 요즘에는 애국가 나오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두 끝도 없이. 예,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적정 기술처럼 적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뒷부분은 좀 설명을 잘 하지 못했네요. 예. 몇 가지 이상 좀 발표를 보여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아까 잠깐만. 우리 그 자, 잠깐만 우리 이 저기 몇 가지 샘플 아까 좀 보여준다는 거 보여주죠. 시간이 되실까요? 아니 그 샘플을 뭐 영상 몇 가지만. 6시까지는 끝내면 되니까. 네, 예, 잠깐만요. 한 5분, 10분이면 해요. 한 5분이면 하셔도 돼요. 네. 그래도 샘플을 보는 게 또 훨씬 더 신선하죠. 네. 뭐 아까 키잉 기술 같은 경우는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신과 함께 뭐 영화에서 잘 많이 적용됐잖아요. 뭐 그건 잘 아실 테니까 그 모션 캡처 중에 하나 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성 탈출 시리즈가 타의 SF 영화와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심리적인 갈등과 혹성 탈출 시리즈가 타의 SF 영화와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심리적인 갈등과 감정적인 표현이 영화 전반을 이끌어가는 아마도 가장 감성적인 SF 영화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SF 영화인데 감성적인 SF 영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유인원들은 다 CG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첨단의 기술력이 이렇게 감성적인 영화가 태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모션 캡처라고 말하는 기술은 배우들의 능력과 표정을 그린 스크린 앞에서 촬영하고 이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서 가상의 시공간을 화면에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과 유인원 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가장 중요한 혹성 탈출 시리즈는 일단 진화의 시작부터 모션 캡처 최초로 그린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야외에서 촬영하는 메타 디지털의 독창적인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로케이션에서 직접 촬영하는 이 방식의 가장 큰 차별점은 모션 캡처를 위한 수트를 입고 있다는 걸 제외하면 배우들에게 일반 영화 촬영과 똑같은 연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실제 장소에서 실제 대상의 리액션을 그대로 느끼면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혼자 연기해야 했던 기존의 모션 캡처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정적인 연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상편 종의 전쟁에서는 더욱 발전된 기술이 도입되면서 실내 그린 스크린 촬영을 최대한 지향하고 철원을 비롯한 해변, 숲, 폭포까지 대부분의 장면을 실제 로케이션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실 효율성만 놓고 따져본다면 그린스크린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촬영하고 별도로 촬영한 배경을 합성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케이션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직접 촬영하고 대부분의 세트장마저도 야외를 구축한 혹성 탈출 촬영 방식은 실제 장소와 배우들의 교감이 영화의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원이 주인공인 혹성 탈출 시리즈에서 실제 로케이션 촬영 방식이나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관객들로 하여금 눈앞에 있는 유인원들이 가상의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유인원들에게서 조금이라도 가짜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 이질감을 느껴진다면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혹성 탈출이라는 자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서 로케이션 촬영 같은 걸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는 CG 자체의 최고 퀄리티를 위해서 CG가 얼마큼 발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 토이스토리거든요. 토이스토리는 다들 보셨겠죠? 근데 그게 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됐냐? 그때는 사람의 피부라든가 특히나 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매끄러운 피부를 갖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의 피부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도 표현하기가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게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인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CG인데 빛에 따라서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빗방울 떨어지는 거를 맞으면서 이동하는 거, 바람에 대한 흩날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사람 전질감을 더더욱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혹시 최근 참고로 홀로그램 샘플이 있어요? 최근 홀로그램이요? 홀로그램 영상. 좀 말씀들 나누시면 제가 찾아서 띄우겠습니다. 예. 우선 토론하고 계신 동안 자료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김도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잡한 기술 변화를 보고 느낀 점은 참 지금 이 시대가 인간이 기술에 지배받기 전에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30년 후에는 사람들이 기계 앞에서 놀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구상에서 인간이 기차가 나올 때까지가 가장 행복했고, 기차 이후 비행기가 나오고 제트기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올 때부터 이 인간의 불행은 점점 시작되는데,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인간이 기계한테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요새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빛을 보정 해가지고 레이저로 찍은 거, 그냥 본 거, 3D 찍었던가 그렇게 한 거 비교하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사회가 바뀌어서 문화 쪽에서도 이런 새 기술들이 많이 파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상이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의 초점은 이렇게 바뀌더라도 다음 세대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내려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게 되면 이거 다음에 함께 인간의 감성까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는 마치고, 자, 그러면 백상기 YTN TV 부장께서 일단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YTN 백상기입니다. 토론을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 짧게 하는 게 예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6시까지 합니다. 6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다 잘 들리시죠? 예. 먼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코멘트를 한 3가지 정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연구 측면에서 이제 기회와 위협 요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전에 김동석 교수님이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산업 현황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아주 핀셋으로 빼내듯이 서술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코멘트는 이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늘 세미나 가면 형식적으로 하는 많이 배웠단 말이 아니라 저도 강의를 몇 년째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적각하게 표현하고 또 PPT 만드신 것들을 제가 거의 못 봐가지고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3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레가시 미디어 YTN에서 그런지 레가시 쪽에는 빛으로 인한 그림자가 많은 것 같고 새로운 데는 이제 빛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처음 말씀드리면 거의 테크놀로지가 빅뱅 수준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냐, 레가시 미디어들이 또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레가시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거기에 광고든 내지는 유료 방송의 수신료 수입이든 현재 캐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쯤은 버리다시피 하면서 즉 파괴적 혁신을 하면서 간다. 힘들지 않을까. 한국도 힘들고 다른 나라 별반 차이가 안 날 거다. 그럼 누가 이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스타로 나올까? 구글, 아마존, 유튜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또
저희 레가시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운 게, 뭔가 하면, 테크놀로지 윈터 이슈예요. 막 발전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기술 이 주창자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시티폰 망가지듯이 퍽 망가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윈터 문제도 이 빛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림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홀로그램 같은 거 마찬가지죠. 홀로그램 상대시 윈터에 처해 있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PM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래서 미국 같이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나라에서 만드는 뭐 아바타니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종의 전쟁 이런 거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껏해봐야 5천만 시장이죠. 물론 세계 나가지 않느냐 그건 음악이 하는 장 거의 한정된 거죠 사실. 거의 한정돼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거의 나에게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라든지 또 저희 같이 뭐 작지만 와이텐이라든지 신문도 신문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입장에서 과연 또 이런 새로운 쪽으로 나갈 BM이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 쪽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미디어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고 새로운 기업들 구글, 아마존 이런 데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항공 분야인데요. 항공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 게, 제가 2008년에 이제 박사에 들어가서 11년, 4년 하고 이제 받았는데, 조금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제 느낌입니다. 한 3분의 2쯤은 무용지물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미디어 쪽이 연구하시는 게 주로 이펙트잖아요. 이런저런 콘텐츠를 보거나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온라인, 모바일, 퍼스널리제이션, 슈퍼 울트라 스피드로 인해서 기존에 뭐 200명, 1000명 대상으로 서베이 돌린다든지 10명, 20명 포커스 그룹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AI, 빅데이터 막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포탈이 가지고 있고 그냥 KT가 가지고 있는데요. 안 주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냔 말이에요. 일단 하나 더 있죠. 테크놀로지 이슈. 테크놀로지를 선도하는 게, 즉, 파괴적 혁신하는 게 호텔이고 통선이고 구글 이런 회사인데, 대학이 레가시 미디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리 변화는 돼서, 원 데이터는 상대 경쟁사나 경쟁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대학이나 우리 기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하는 문제. 다음 유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자라 그러잖아요. 이 수용자 아니죠. 이용자잖아요. 이용자가 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 모바일, 퍼스널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인해서 그 각 개인의 사이클러지, 그 다음에 퍼스널한 부분, 우리가 말하는 뭐 인구 통계학적 변이인에서 통제 변수로 돌리지 말고 그거 다 나가야죠. 결국 이렇게 되면 마케팅 분야하고 소비자 분야하고 컴피티션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크놀로지 부분은 통신사나 디바이스를 제조한 회사하고 또다시 경쟁하면서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항공 분야에서도 보면 기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연구할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비관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존 신문방송학과가 이름이 사라지듯이 해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신방과 출신의 박사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되길 바라면서 이만 저 설명 코멘트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김노성 교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예, 그 피드백을 드릴 그런 말씀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변화 속에서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큰 맥락으로 했을 때 산업적으로 특히나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데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연구자들도 연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지 불가능은 아닌 영역 같아요. 예전보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표를 할 때마다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예전보다 저는 좀 쉬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일일이 다 돈 들여가지고 서베이 했는데 그 시간 많이 들리는데 지금은 약간 프로그래밍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웬만한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은 데이터를 금방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중요하고 큰 데이터를 갖고 오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긴 합니다. 네, 요즘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런 데이터의 공공성이라는 게 더더욱 확장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연구하기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소비자 행동에서의 전체적인 로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더 알 수 있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또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바타 뭐 이런 것들처럼 거대 규모의 자산 업체들이나 이런 거 적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하나 예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360도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아이오닉은 디자인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동력을 판단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거는 5년 전에 나온 상호작용이 되는 VR 광고예요. 360도 VR 광고. 근데 이 광고 만드는데, 제가 이쪽 만드는 대표를 좀 잘 아는데요. 예. 이거 만드는데 3억 들었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3억. 조그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3억 들였는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없죠. 단, 얘는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전 세계에서 이 영상 가지고 간접 체험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뛰어들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내 내수 시장만 보게 되면, 즉 한글을 쓰는 사람들만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발전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라든가 뭐 미디어 뭐 벤처들 나타나더라도 글로벌을 대상으로 해야지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샘플은 요거는 6년 전인가? 5년 전에 6년 전에 나온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그냥 나타났잖아요, 고래가. 요게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매직 루프에서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야 라고 프로토타입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시연해주고 사람들에게 우와 이런 거 만들 거야 그러면서 투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개발한 기술은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먹튀하는 데도 있는데요. 뭐 홀로렌즈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보실까요? 요것도 홀로그램인데, 이 홀로그램은 드론 가지고 하는 홀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드론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드론 점점점이 마치 픽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빛으로 구현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창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평창에서 막 드론이 하는 거 보셨잖아요. 평창건 성공하고 중국에서 했는데 실패했더라고요. 아니, 요거는 그거 이후에 했던 거고요. 평창에서 했던 거는 근데 여러분 조금 속으셨을 거예요. 그거 실시간이 아니었어요. 평창에서 했던 드론 그 영상은 미리 찍어놨던 거를. 우리나라도 아니었죠? 예, 찍어놓은 녹화한 거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녹화한 거 보여준.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녹화한 기술이 거를 아니지. 왜냐면 그게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고요한 날씨에 녹화해서 보내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저 요거는 벤츠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5개 광고입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가지고 만든 겁니다. 밤에 자동차 옆에 사각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홀로그램 가지고. 그러니까 딱 돌아봤을 때 밤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사람들 집중도도 좋고. 근데 안 보이는 영역 공간에 가봤더니 여기에 뭔가 나타났다. 즉 자전거가 달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샘플 맞아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근데 공유 해제. 예? 공유를 해제해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종료가 가면서. 예.
예, 공개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CG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할리우드의 그 하청을 받는 건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분야도 굉장히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주축이 돼서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큰 프로젝트를 못하는 것 뿐이죠. 돈을 많이 들여서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글로벌 시장으로 만드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많이 발전을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이런 4차 산업, 5차 산업일까지 나오는데 이때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올라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예. 당연히 아니 일단 뭐 우리가 정부 걱정하는 게 우습습니다만 국가에서 산업적으로 봐도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학문 외적 얘기지만. 근데 기술만 자, 생각하고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예산에는 효과가 함께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자, 한 3, 4분 동안 자, 한 말씀씩 하시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간단하게 없어요? 예. 아마 기술은 무한정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건데 과연 그렇지. 그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그 외에도 뭐 IT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근데 일종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이것이 무엇을 위한 발전이냐, 그야말로 인류를 위한 발전이냐, 아니면은 뭐 정말 나중에 인공지능에 우리가 정복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기술을 위한 기술을 오로지 그냥 가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나 미디어 관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인류에게 도움이 유익한 관점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약간 윤리적인 노력, 그래서 미디어 윤리, 또 기술의 윤리, 또 인공지능 윤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결론으로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안 계시면 마치겠는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 2020년 방송학계 추계 학술대 모바일 연구 세션 오늘 2020년 11월 9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